그다음에 이제 저 241쪽의 토지 정책인데요. 토지 정책은 보시면 그 지역지구제가 시험에서는 좀 나오죠. 그래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지역지구제죠. 거기 자 이제 그 목적 보시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토종이 수반되는 부의 비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게 그 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럴 때 그 내용 좀 더 확인해 보면 지역지구제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은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활용하면 어울리지 않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이나 썼잖아요. 목적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요. 지역지구제 여러분 그 공법에서 말하는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경제적 효과를 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의 배분 효과가 있을 때 어울리지 않은 이용이 있을 때는 지역주거를 시행한다. 그러면 예컨대 공장 같은 게 아예 진입 불가하니까 외부 효과가 부의 배분 효과가 있을까요?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부의 배분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럴 때 이 지역지구제 효과는 단기하고 이 장기 효과로 보통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단기는 뭐 짧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단기 효과는 뭐냐? 예컨대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요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여기 없어지면 어울리지 않은 것들 다 없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대단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분석한다 그러면 별건 없어요. 뭐 이 정책은 끊임없이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예컨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가격일 때 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여기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자 지역지구제를 시행했더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균형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리 갔으니까 가격은 하락이겠어요? 상승이겠어요? 상승,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왔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존의 공급자는요, 500 받으면 정상이익이에요, 정상이익. 그런데 600 받았으니까 정상이익이에요. 100 더 벌었으니까 초과수익이에요. 초과수익이죠. 이렇게 이제 초과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초과수익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새로운 공급자,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한 6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몇 가지만 할게요. 예를 들어 시장의 참여자의 수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무수히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기업처럼 공급자가 한 명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한다. 다시 말해 일몰일가가 된다 그 이야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가 완전하다. 정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니까 초과 수익은 절대로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할 것이다. 기왕 쓰는 거 다 쓰자. 없고
정상 이윤만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워낙 규모가 작은 것들이죠. 숫자는 무수히 많지만 짜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독점처럼 좌지우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격 결정자일까요? 가격 순응자일까요? 가격 순응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써먹는 거,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 요거 지금, 요거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독점 시장처럼 한전처럼 돈이 100조씩이나 필요해서 내가 뭐 전기사업 하고 싶어도 한전하고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진입장벽인데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자잘하니까 진입장벽이 된다고요. 진입퇴거의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 누구든 원하면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냥. 뭐 조그만한 거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이 대표적인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인데 이 공급자가 짜잘한 공급자인데 돈 좀 벌고 있다 소문이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 혼자 벌라고 놔두겠어요?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하겠어요? 진입.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늘면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렇죠? 진입한다 그냥 진입.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이 균형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서 다시 균형이 1이 오잖아요. 1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어요. 다시 하락했어요. 하락. 어디까지 공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딱 정상이익이 존재하는 선까지. 공급이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가격을 이만큼 받으니까 아직은 500보다 비싸서 초과 수익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 지금 뭐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가자고요. 그냥 공급이 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겠어요? 하락이겠어요? 하락이겠죠. 그래서 원래 가격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1위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즉 가격은 그대로이고 양이 지금 증가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갔다고요. 그 경로를 조사하면은 수요 때문에 일단 가격이 올라갔다가 공급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라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나중에는 이걸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분석할 텐데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로 확인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가로 3번에 241쪽 한번 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 지역지구제의 단기적 효과를 했는데 단기 동그라미 1번에 지역지구제는 부동산의 사용을 특정 용도로 제한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은 이용으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그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조건을 일정할 경우 위험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대 수익이 그만큼 높아져서 해당 지역에 대한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그걸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지역지구제의 장기적 효과를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초과 이윤의 획득은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따라서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 요속 가격이 일정하다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돼, 일단. 량은 아직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공급 증가 때문에 하락하더라까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단기하고 장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렵게 정의를 한번 할 텐데, 회계학은 쉬워, 회계학. 어렸을 때, 이제 혹시 부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조금 개론이 편하긴 한데, 부기 2급, 부기 3급, 부기 1급 더 좋고, 근데 부기를 안 했다면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필요한 만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데 이 회계학을 했던 분들은 아시는데, 회계학에서는 단기하고 장기가 아주 쉬워요. 1년 기준 1년. 이걸 회계연도라 그러는데 1회계연도 안쪽에 있는 거는 그건 단기야.
그래서 이걸 회계학에서는 유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동. 근데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동부채가 뭐냐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 그래요. 그러면 2년, 3년 만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뭐냐? 옛날에는 그걸 고정이라 그랬어요. 고정부채, 고정자산. 지금 이제 회계 용어가 바뀌었어요. 비유동이다 이렇게.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고정이 훨씬 더 편한데 사실은.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써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단기라 그래요. 단기. 그러니까 회계는 쉬워요. 1년 아니냐 바뀌냐만 딱 판단하면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제학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수요가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자. 단기.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99.9%는 맞아요. 그 다음에 장기는 뭐냐. 장기는 수요는 당연하고 뭐 수요는 짧은 기간에도 움직였으니까 공급까지도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다. 그런 걸 장기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요. 아까 지역지구제 때문에 당해지역이 부여비역을 제거하니까 수요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단기예요. 단기. 수요가 변했으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런데 결국 그러면 얘가 돈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공급자가 들어오는 건 단기라 그랬어요? 장기라 그랬어요? 장기. 그러면 거의 이제 분석이 끝나요. 그러면 제가 다음 과정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다. 단기, 장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회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라인을 깐다, 라인. 예를 들어, 뭐 8세대 라인이다, 램 공장이요. 그럴 때 라인을 하나 까는데 10조가 들어요, 이게. 라인 한 개당. 4조, 5조, 요즘 10조까지 들어가는데 10조짜리를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겠어요? 1년이면 되겠어요? 최하 3년은 걸리겠어요?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인을 더 깔아야 공급이 느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 빵집은 이야기가 다르지, 빵집. 빵집은 공급 늘리는 거는 오븐 한 개 더 사면 돼요, 오븐. 오븐, 뭐 빵 반죽해가지고 집어넣을 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데 뭐 3년씩이나 걸리겠냐? 2주면 되지. 청계천에 발주해가지고 오븐 만들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만들었다라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전기 꽂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데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건 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간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사선, 사후적 독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건 뭐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2쪽에 동그라미 3번 그래프 바로 위에요. 결론적으로 지역주거제 시행되고 주택 신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가치 상승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는 한 가치는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다. 그 밑에 뭐 사전사후 독점 됐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244쪽이에요. 자, 큰 2번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제목 좀 볼게요. 247쪽 한번 가보세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있죠, 그죠? 근데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온 지가 지금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놔두시고 뭐 보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할 거니까 놔두세요. X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은행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토지은행을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토지은행은 뭘 저금한다 그랬죠? 돈을요, 땅을요? 그게 전부예요. 땅을 저금하는 은행이다. 물론 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개념 보시면 토지은행이라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한 곳에 모아 공익목적에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들을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 수급관리를 통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 줄여서 말하면
미리 땅값이 쌀 때 땅 좀 몽땅 사놓겠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요? 국가가. 예? 국가가. 예? 그래서 요즘 LH가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토지 비축계획 수립 지원, 토지 수급조사 등 토지은행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을 말한다. 그래서 LH의 이제 순이익의 30%하고 이제 토지 관련 채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비축을 하죠. 근데 뭐 비축이 실제로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246쪽 가죠. 246쪽에 가면 기대 효과인데 1번에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 수급 조절을 위해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땅값이 너무 올라갈 때 국가가 예를 들어 땅을 푼다든지 그러면 되겠죠. 또 쌀 때는 또 사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2번 애소시나 산업주택용지 등 공공용지 개발을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요 목적이에요. 땅 공공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그다음에 5번 개인들에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사버리니까 개인들이 뭐 따로 뭐 무질서하게 이용하기는 어렵겠죠. 단점도 있죠. 단점. 동그라미 1번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2번에 토지에 대한 정부의 수요에 의해서 집가가 상승하는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뭐 간단합니다. 예컨대 여기요. 여기 정부가 남양주 근처에다가 500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LH를 통해 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다 500만 평을 정부가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신도시가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단 같은 게 들어서 뭔가 개발될 것 같다는 느낌 안 들겠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토지 투기를 안 하려 그럴까요? 하려 그럴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게 되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빤한 이야기지. 정부가 사는 땅은 언젠가는 공익사업에 쓸 목적이니까 언젠가는 개발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249쪽으로 가셔가지고 제 3절에 주택정책이죠. 그래서 주택정책은 큰 일본의 주택정책의 일반 됐어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안 읽어봐도 돼요. 252쪽에 가시면은 이번에 이제 임대료 규제죠. 여기도 제목 좀 보죠. 임대료 규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2장 넘어가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을 거예요. 254쪽에 있죠. 이것도 좀 나오고요. 256쪽에 가시면 큰 4번에 공공주택 건설 정책 그런 거 있죠. 공공임대주택.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공공주택을 뺀 나머지는 다 할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건데요.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료 규제를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는 똑같은 제도예요.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완전히 공짜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임대료 규제도 많이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도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일석이조죠. 한 개 공부하면 이제 2개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정리가 특히 잘 되셔야 된다. 임대료 규제인데 여러분 251조. 자, 개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 제한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토지용 규제니 직접적 개입이니 간접적인 했잖아요. 그 중에 직접적 개입이다. 그게 가격 통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가 높을 때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높을 가격과 공급량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낮을 때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높을 때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낮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때 뭐 그런 거 있죠. 높을 때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주택가치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따 뭐 그래프 좀 이따 분석할 텐데 그 이해 못해도 되는데 일단 그건 기억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받게. 그래서 이걸 임대료 한도제이다라고도 하고 한도제 또는 최고 가격 통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가격 통제의 일종이죠. 그래서 가격 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중에 최고 가격 통제의 일환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래프를 이제 분석해 볼 텐데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분석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고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전세가 평당 500원이다. 500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50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엄청 비싸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30평짜리다 그러면은 뭐 1억 5천이다 그 이야기인데 무지하게 비싸다 생각하자 그냥.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 이렇게 비싸가지고 서민들이 이거 제대로 임대할 수 있겠냐?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 임대료 규제는 이게 비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규제해야 되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야 앞으로 700 이상 받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규제해야 된다고요. 너무 비싸니까 낮은 가격으로 규제한다고요. 그렇죠. 그 높은 가격은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지금도 높아 죽겠는데 그걸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주면 이게 약 올리는 거지.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너무 비싸니까 야 앞으로 임대료를 평당 300 이상 받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제 세금 부과하겠죠 주로. 그래서 세금 좀 두드려 맞을 거야. 뭐 알아서 한번 해봐봐. 이렇게 정보가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임대료 규제는 현재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하는 거니까 이보다 낮게 규제의 효과가 있지 높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무조건 기억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프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의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기 수요곡선인데 수요곡선 수요자는 300이면 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비하는 거예요. 150개. 그래서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150명이에요. 공급곡선이죠. 공급자는 돈도 안 되니까 임대를 많이 한다고요?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안 할. 50개만. 그러니까 이만큼 누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자. 초, 과, 수요가 있죠. 자, 우리가 뭐 저번에 수요 공급할 때 공부했지만 사겠다는 사람 천지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야 마땅한데 이거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 입장, 이 사람이 누구냐? 임차인. 이 사람 입장, 이 사람이 누구냐? 임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방금 이야기 드렸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임대하고 있는 집은 50개밖에 안 되는데 구하는 사람이 150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임대주택. 주택 난에 시달리게 되고 집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거 이전을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직장이 대전으로 발령이었어요. 대전으로.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대전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내려가가지고 뭐 거기서 한 5년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건데 문제는 대전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집을 못 구해요. 또 여기서 집을 빼고 내려가면은 여기도 저기도 집을 못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을 빼고 내려가야 될까요? 그냥 남편 혼자 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 될까요? 그렇지, 이제 뭐 주말부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고시원 비용 들어가지, 왔다 갔다 교통비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주거 이전도 안 되고 비용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출퇴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2달 만에 죽을 거예요. 네. 뺏싹 말라가지고 한 몇백 킬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 이 기존의 임대인은 500 받아야 정상이익인데 정부가 300 받으라 그러니까 정상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용도를 전환해 버려요. 용도를 전환한다는 게 뭐냐. 정부가 간섭 안 할 때는 그냥 100명이 임대를 잘 했어요. 했는데 간섭하니까 에이 돈도 안 되네 그러고 지금 이제 50개로 줄이고 50개는 없어졌다 그 이야기인데, 그 임대주택이 없어지면 뭘 하겠느냐. 임대 용도로 안 쓰이고 팔아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에이 귀찮은 거 그냥 임대사업 때려치고 팔고 그냥 이민이나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양이 확 줄어들죠. 용도 전환이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망했다 그 이야기죠.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아니 기존의 임대인들이 망하고 있는데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러겠냐? 신규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남아있는 50개는 뭐 싸게 잘 살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질적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뭔 말이냐. 아니 뭐 500 제대로 받을 때만 해도 임대인이 뭐 오늘 같은 날 전화 많이 왔을 거예요.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아저씨 어떻게 해요? 우리 저 수도관이 터졌나 봐요. 물이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전화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원래 같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설비업자 전화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돈도 보내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임대인이 열받아요. 돈도 안 되고 막 손해 보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화가 오면은 네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요. 다음에 전화 꺼버린다고요? 한 이틀만 끊어쳐. 그러니까 급한 게 세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지 돈으로 이제 고치고 이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겠죠. 영수증까지 보관 안 하면 바보죠.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영수증 보관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돈 받겠다 생각하고 고칠 것이다. 그렇지만 급한 게 아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 급한데 그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다. 그럼 고칠까요? 내비둬 버릴까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고쳐줘요. 나중에 돈 받는 것도 아주 그냥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뚝뚝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정부 여기까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된다. 블랙마켓.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나온 김에 하죠. 이거는 쉽게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100명이 임대사업을 했죠. 그럼 100명이 돈 벌었으니까 소득세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냈겠죠. 여러분 그 연말에 소득세 신고하죠. 갑종 근로소득세라고 아시죠? 갑근세? 여러분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갑근세는 뭐 워낙 세금을 미리 많이 뜯기 때문에 갑종 근로소득세 이제 갑종 을종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너가 그동안에 냈던 거하고 비용 처리해가지고 안 내야 될 것들을 정산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종소세 신고 대상이겠죠, 사업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옛날엔 100명이 소득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0명으로 임대사업자가 줄었으니까 정부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줄어서 세수가 증가요, 감소요? 감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을 구하는 사람 150명인데 50개밖에 없다, 임대주택이. 그러면 집을 못 구한 사람이 이만큼 1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땅바닥에 잘라 그러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주택을 구하려고 그럴 텐데 다시 말해서 정부의 규제 가격보다 이만큼을 더 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음성적 지불이라 해요. 음성적.
다시요. 양성적이요, 음성적이요? 뒷돈 낸다, 뒷돈. 그렇게 하고라도 주택을 불법적으로라도 구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 시장이요, 암시장이요. 블랙마켓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법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암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약은 거래 대상이 아니죠. 누군가는 마약을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 어디서 구하겠냐? 정상시장, 저기 이마트 가가지고 당당하게 카드 내고 마약을 산다고요? 뒷거리 한다고요?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암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원가보다는 비싸게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그랬죠. 네. 기업원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것이 동일할 경우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임대료 설정은 그만큼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꼭 그래프를 같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정부에서 정하는 임대료 규제의 한도가 시장에서 성립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면 공급되는 임대부동산의 저량이 감소한다. 아까 양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그랬죠? 네, 감소.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받게 되는 임대료가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자금을 투자하는 걸 기피한다. 아까 신규투자 기피한다 그랬죠? 또한 기존 임대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아까 용도 전환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임대료 규제는 또한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키며 교통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전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용 증가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미음번 현재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이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들은 기존의 임차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미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새로 얻으려면 골치 아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격 규제, 임대료 규제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경제학을 만든 게 이제 유럽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가 영국 사람 아닌가요? 영국? 아담 스미스는 이제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원래 이제 윤리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Political Economics 경제학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죠. 곡불론. 아담 스미스의 곡불론 그런 거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부는 어떻게 늘릴 거냐 뭐 그런 거를 쓴 책인데 그런데 또 영국에서는 가격 규제를 거의 안 했어요. 프랑스가 일부 썼어요. 프랑스. 세계 1차 대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구장창 쓰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 이야기는 드릴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나름 응용을 잘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비판 중심으로 주로 가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상당히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심화학습의 분양가 규제라는 게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목만 다르지.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임대료나 가격이나 똑같은 가격 변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좋아요. 네, 기억나시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나 임대료 규제나 똑같다고 경제 이론은. 사실은 경제학 책 어디를 뒤져봐도 분양가 규제라는 제목의 이론은 없어요. 임대료 규제만 있지. 네, 그런데 그걸 응용해서 이제 우리 부동산 경제에 써먹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이걸 그대로 예를 들 거예요. 단 여기다가 일자만 더 할 거예요. 분양가니까 얘는 1,500만 원, 얘는 1,300 이렇게 이제 가격만 제가 바꿀 거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분양가 규제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될 때까지는 이제 조금 기다리죠. 254쪽에 큰 산발의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 또는 장기저리 대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뭔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임대료 보조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는 여기 제목 그 자체가 임대료를 정부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보조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중에는 뭐 이제 뭐 현금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또 수요자 보조, 공급자 보조 나눌 텐데가 됐고, 자 일단은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할게요. 그게 현금 보조인데 이제 수요자 측면의 보조죠. 일단 저소득층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저소득층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주거 실태.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뭐 잠잘 때는 있나? 뭐 이렇게 조사해봤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소득을 보니까 이제 월간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고민스럽죠.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느냐? 이 100만 원 가지고 월세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될 것 같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때로는 겨울이니까 애들 잠바도 사줘야 될 것 같고 복잡하다 심정이. 그래서 정부가 뭐라 그랬느냐, 야 내가 다는 못해줘도 너 임대료만큼은 좀 도와줄게. 그래서 화끈하게 100만 원을 정부가 주기로 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저소득층 꽁돈 생겼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뭐 이미 수요 공부하셨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 그럴 때 균형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였는데 정부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균형이 1이 같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래서 600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500 받으면 정상이익인데 1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정상이익이에요, 초과수익이에요? 초과수익이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 벌라고 놔둔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한다고요? 진입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자가 쭉 들어오면 공급이 이렇게 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균형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 그 이야기죠. 네. 다시 말해서 원래 균형은 여기였고 마지막 균형은 여기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가격은 원래 그대로이고 양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어차피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야 돈 되네, 임대사업 좀 해볼까? 공급자가 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은 원래 그대로이고 양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증가. 그러니까 이제 양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임대료 규제는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은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 이론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넘치고 넘쳐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아파트가 없다? 동네 아파트가 없으면 별장 사버리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세컨하우스에 가서 놀다 와도 돼. 돈 많은 사람은 한 2달씩 놀다 오고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속초 분양 현장에 있어 보니까 강남 성부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더라.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여름에 한 2달 놀다 간다 그 이야기예요. 여름에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잔액증명, 잔고증명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수유전인지 아닌지 보려고 통장 잔고증명 달라 그래요. 한 5천 이상 가지고 있는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이제 팔고 있으니까 비싼 건데도. 그러면 12억짜리 잔고증명을 보내버려. 이런 씨. 그냥 잔고증명이야. 통장에 있는 돈. 그게 뭐 5,232만 3천 원이라고요. 한 방에 12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한 방에. 정말 짜증나요. 깔끔해. 한 줄이야. 예. 예. 그래서 또 어떤 새끼는 3억을 한꺼번에 넣어. 혹을 보내 또. 예. 어떤 새끼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어른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안이 많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가난한 임차인 같은 사람들은 대안이 늘 없고 늘 재화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 만들겠다 그 난리를 치죠. 모자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 죽겠는데 얘는 더 줄어버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얘는 모자라니까 어쨌든 양을 늘려줬잖아요. 그러면 나쁜 거예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임대료 보전은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더더군다나 자 보세요. 정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주면서 그냥 주진 않습니다. 요즘은 요거는 오로지 임대주택을 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겁니다. 예? 주택 소비만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야, 계약서 가져와라. 계약서 보고 줄게. 아니면 혹시 전세자금 융자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세자금 융자 받으면 그 융자 금액 뭐 2억 뭐 2억 5천 이런 거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세입자한테 주겠어요? 주인 통장에 넣어 주겠어요? 주인 통장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주인 통장에 바로 쏴버려요. 못 쓰게 다른데. 그래 나중에 전세금에서 회수하지. 그거 빌려서 또 써버리면은 이제 부채가 이중으로 늘어가지고 어떻게 아꼈어요? 네. 그렇듯이 뭐라 그러느냐? 야 그 계약서에다가 주인 계좌번호 적어와라. 주인한테 쏴버려. 네? 임대료로. 그러면은 저소득층 이제 이거 가지고 주택은 구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은 넉넉한데 주택 소비만 증가 아니냐? 아니고 옛날에 벌던 돈은 여유로 남았잖아요. 이건 또 집을 구하겠어요? 다른 재화를 구매하겠어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다른 재화가 뭐겠냐? 집이 아니면 빤한 거지 뭐. 아이들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마시는 식생활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고기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사주고 이런 것. 그래서 결국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화 소비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주거복지만 되는 게 아니죠. 주택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254쪽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의의를 봤는데 다섯째 줄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축 보조를 뭐 시험에서는 주로 그게 나와요. 공급 측은 어쩌다 한번 나왔으니까 그건 쉽고 또. 옆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단기 과정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상승시켜서 중고 저급 주택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임대차세에서 임대료의 상승을 시키고 기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일시적으로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는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단기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임대인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이익이다. 1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죠. 장기적으로 주택 신축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신규 임대주택 공급자가 진입하여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고급주택들이 하향 제거되어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대료는 원상태로 하락하여 회복하고 초과 이윤을 소멸되어 임대인들은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된다. 장기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결론 기업원의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저량은 증가하게 된다. 양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님번에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저소득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그 공급책 그런 건 나중에 이게 잘 되면 간단하게 해결한다 그랬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은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래프 두 개를 분석해야 되니까 다음 과정으로 미루고 요거 먼저 하시고요. 258쪽에 제3절의 조세인데, 조세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내용이 다르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